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8세 김정호 씨입니다. 그날 저녁도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정호 씨는 세탁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와 혼자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싶어 문을 열어보니 딸 지은이와 사위 민수 씨가 서 있었습니다. 아빠, 저희 왔어요. 아버님, 저녁 드시고 계셨어요? 평소 같았으면 반가워했을 정호 씨였지만 이상하게 두 사람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특히 딸 지은이는 뭔가 할 말이 있다는 듯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아빠, 잠깐 앉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정호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사위도 옆에 자리를 잡더니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아빠, 화내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정호 씨는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딸이 이렇게 심각한 표정을 짓는 일이 흔하지 않았거든요. 아빠, 혹시 요양원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요양원,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니? 아빠 나이가 이제 78세잖아요. 혼자 계시는 게 저희는 너무 걱정돼요. 정호 씨는 딸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직 정정하게 세탁소도 운영하고 집안일도 혼자 다 해내고 있는데 갑자기 요양원 이야기라니요. 갑자기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지금까지 잘만 살아왔구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빠 혼자 사시는 모습 보면 너무 안쓰러워요. 내가 지금 뭐가 불편하게 산다고 그러는 거니? 그런 게 아니라요. 저희가 알아본 요양원은 정말 좋아요. 시설도 깨끗하고 같은 또래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정호 씨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30년 동안 혼자서도 별 탈 없이 살아왔는데 딸이 갑자기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니 기가 막혔습니다. 아빠가 여기서 혼자 계시면 저희도 매일 걱정하면서 살아야 해요. 일하다가도 아빠 생각이 나서 집중이 안 돼요. 지은아, 아빠가 지금까지 너한테 짐이 됐니? 짐이 되다니요. 그런 말씀은 왜 하세요? 그러면 왜 갑자기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거야?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요. 나중에 갑자기 무슨 일 생기면 그때는 더 힘들잖아요. 정호 씨는 딸의 말이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는데 왜 갑자기 요양원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일단 한 번만 구경이라도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맞아요. 구경만 해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생각해보시면 되니까요. 나는 아직 여기서 살 수 있어. 세탁소도 운영하고 있고. 아빠, 세탁소 일도 이제 힘드시잖아요. 요즘 손님도 많이 줄었다고 하시면서요. 정호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물론 예전만큼 손님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저희도 아빠 걱정 안 하고 살고 싶어요. 네가 언제부터 내 걱정을 그렇게 끔찍하게 했다는 거야?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평범하게 살면 그만이야. 뭐가 그리 급해서 나를 요양원에 못 집어넣어서 안달이야? 정호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의 갑작스러운 요양원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자신이 딸에게 짐이 되는 존재였을까요? 사실 정호 씨의 삶을 돌아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호 씨는 48세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아내를 잃었습니다. 당시 딸 지은이는 겨우 12살이었습니다. 아내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정호 씨는 하루아침에 홀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정호 씨에게 재혼을 권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였고 어린 딸을 혼자 키우기엔 너무 힘들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호 씨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든 딸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떠나보낸 슬픔을 느낄 새도 없이 삶의 무게를 느껴야 했죠. 정호 씨는 몇 번이고 굳은 다짐을 했습니다. 지은이만 잘 키우면 돼. 다른 건 생각하지 않을 거야. 정호 씨는 그때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 세탁소 문을 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버는 돈은 많지 않았지만 딸 하나 키우기엔 충분했습니다. 지은이가 중학교에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학원에 다니는데 자신만 못 다닌다며 속상해했습니다. 정호 씨는 딸의 부탁을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영어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요일에도 세탁소 문을 열었습니다. 다른 아버지들처럼 딸과 놀아줄 시간은 없었지만 대신 딸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지은이가 의대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호 씨는 의대 학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보통 집안에서는 엄두도 못 낼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꿈을 포기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지은이가 고3이 되자 정호 씨는 세탁소 운영 시간을 더 늘렸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일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몸이 힘들어도 참았습니다. 다행히 지은이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의대에 합격했을 때 정호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정말 의사가 되는구나.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제 진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대 등록금이었습니다. 1년에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막막했습니다. 정호 씨는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모두 해지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세탁소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정우야, 무리하지 마. 딸이 장학금 받으면 되지 않겠어? 친구 만석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정호 씨의 마음은 굳었습니다. 내가 벌어서 보내고 싶어. 딸이 돈 걱정 없이 공부만 했으면 좋겠어. 6년 동안 정호 씨는 정말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명절에도 세탁소 문을 열었습니다. 아프다고 누워본 적도 없었습니다. 오직 딸의 학비를 대기 위해서였습니다. 대학 때 지은이는 가끔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싶다고 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정호 씨는 그때마다 기꺼이 돈을 보내줬습니다. 아빠, 친구들이랑 여행 가려는데 돈이 좀 필요해요. 얼마나 필요한데? 100만 원 정도요? 알았어. 내일 보내줄게. 정호 씨에게는 100만 원이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다른 친구들보다 못하게 하면서 살기는 싫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은 씨가 힘들었던 레지던트 생활을 끝내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정호 씨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가까이 혼자 키운 딸이 당당하게 의사가 된 것이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하고 사회생활에 대한 열의를 보이던 딸이 그렇게 훌륭해 보일 수 없었습니다. 먼저 떠나보낸 아내에게도 이제는 한시름 놓는다며 하늘을 한번 쳐다볼 정도였으니까요. 지은아, 정말 수고했다. 아빠가 자랑스러워. 아빠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호 씨는 행복했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손녀까지 낳아주면서 정호 씨의 인생은 완성된 것 같았습니다. 딸이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외손녀 서연이가 태어났습니다. 정호 씨는 그때만 해도 정말 기뻤습니다. 딸도 이제 완전한 가정을 꾸렸고 자신에게는 사랑스러운 외손녀까지 생겼으니까요. 처음 며칠 동안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딸이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면서 아기를 데리고 정호 씨 집에 자주 놀러 왔습니다. 아빠, 서연이 봐보세요. 정말 예쁘죠? 그럼 우리 서연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 정호 씨는 외손녀를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30년 만에 집안의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니 집이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서연이가 돌이 지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은이가 직장에 복직하게 된 것입니다. 아빠,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제가 복직을 생각보다 빨리 해야 해서요. 솔직히 1년도 많이 쓴 거라 생각해서 서두르려고 했는데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말인데 서연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정호 씨는 당연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외손녀를 돌봐주는 일이 뭐가 힘들겠습니까? 그럼 봐줄게. 고마워요. 아빠,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서연이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정말 조심해서 봐주세요. 그리고 밥도 제가 싸드릴 테니까 다른 건 절대 주지 마세요. 정호 씨는 딸의 신중함이 이해되었습니다.
첫 아이라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잘 돌봐줄게. 처음 몇 주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서연이는 할아버지를 잘 따랐고 정호 씨도 외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세탁소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서연이를 돌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세탁소에서 놀다가 작은 선반에 머리를 살짝 부딪혔습니다. 큰 상처는 아니었지만 조금 빨갛게 되었습니다. 정호 씨는 당황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은아, 서연이가 머리를 살짝 부딪혔는데 괜찮을 거야. 크게 다친 건 아니고. 뭐라고요? 머리를 부딪혔다고요? 아빠, 지금 당장 병원 가세요. 머리는 장난이 아니에요. 정호 씨는 급하게 서연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다행히 별일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빠,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서연이 아빠한테 못 맡겨요. 지은아, 아이들이 놀다 보면 다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다른 아이들은 몰라도 서연이는 안 돼요. 제가 얼마나 조심해서 키우는데요. 정호 씨는 딸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작은 사고였는데 이렇게까지 화를 낼 일인가 싶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주세요. 이런 일 또 생기면 저 불안해서 일 못해요. 그날 이후로 정호 씨는 서연이를 돌볼 때 극도로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세탁소에서 놀게 하지도 않았고 밖에 나가는 것도 최대한 피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연이가 감기에 걸린 것입니다. 아빠, 서연이가 왜 감기에 걸렸어요? 요즘 날씨가 쌀쌀해져서 그런 것 같은데. 옷을 충분히 입혀주셨어요? 혹시 에어컨은 안 틀었죠? 정호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가 감기에 걸리는 것도 자신의 잘못이라는 듯이 따지는 딸을 보며 답답했습니다. 정말 조심해서 봐달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서연이의 옷이 조금 더러워져도 밥을 흘려도 조금이라도 울어도 딸은 정호 씨를 탓했습니다. 아빠,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진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어요. 지은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봐주고 있는데 노력도 많이 한다.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서연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정호 씨는 점점 딸과 함께 있는 시간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사랑스럽던 딸이 이제는 무서웠습니다. 무엇을 해도 지적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정호 씨는 참았습니다. 사랑하는 외손녀를 위해서 그리고 딸을 도와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정호 씨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를 돌본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정호 씨는 딸의 눈치를 보며 외손녀를 돌보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딸이 세탁소 운영 방식에까지 간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빠, 서연이가 있는데 왜 세탁소에서 화학세제 냄새가 이렇게 나요? 세탁소인데 세제 냄새가 나는 게 당연하지 않니? 아이한테 안 좋다고 했잖아요. 서연이 있을 때는 환기를 더 자주 시켜주세요. 정호 씨는 30년 넘게 운영해온 세탁소에 대해 딸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기분 나빴습니다. 하지만 외손녀를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빠, 서연이 점심 어디서 먹이세요? 가게에서 먹이지. 세탁소 뒤쪽 방 말이에요? 거기 너무 좁고 어둡지 않나요? 지금까지 문제 없었는데. 아이가 크니까 넓은 데서 먹어야죠. 집이 좀 멀어도 점심시간에는 꼭 집으로 데려가서 먹여주세요. 정호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세탁소에서 집까지는 걸어서 15분이나 걸렸습니다. 점심시간에 왕복 30분을 걸어서 밥을 먹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지은아, 그럼 내가 언제 점심을 먹지? 아빠도 집에서 드시면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에요? 정호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세탁소를 비우고 집에 다녀오는 동안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딸이 정호 씨의 친구들과 만나는 것까지 제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친구 만석 씨가 세탁소에 놀러 왔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웠던 정호 씨는 서연이를 만석 씨에게 소개했습니다. 야, 정우야, 이게 외손녀구나. 정말 예쁘네. 그럼 우리 서연이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 소연아, 할아버지 친구야. 안녕? 서연이는 낯을 가려서 정호 씨 뒤에 숨었습니다. 만석 씨는 웃으면서 사탕을 하나 꺼내주었습니다. 이거 먹을래? 그때였습니다. 마침 딸이 들어왔습니다. 아빠, 뭐 하고 계세요? 아, 지은아, 내 친구 만석이 왔다. 서연아, 이리 와. 할아버지 옆에 있어. 지은이는 서연이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만석 씨를 쳐다봤습니다. 죄송해요. 애가 낯을 많이 가려서요. 괜찮아요. 아이들이 다 그렇죠. 그런데 만석 씨가 나간 후 딸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빠, 서연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 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왜? 만석이는 나랑 오래된 친구인데. 모르는 사람이 사탕 같은 거 주면 어떡해요? 서연이가 먹으면 안 되는 건데. 만석이가 나쁜 마음으로 준 건 아니잖아. 나쁜 마음이 아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아이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왜 이해를 못 하세요? 정호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만석 씨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그런 친구까지 서연이 때문에 못 만나게 하다니요. 그리고 서연이 있을 때는 세탁소 문도 잠그고 계세요. 누가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럼 손님들은 어떻게 하라고? 서연이가 더 중요해요? 손님이 더 중요해요? 정호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손님도 중요하고 외손녀도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그 후로 정호 씨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연이가 있는 동안에는 세탁소 문을 잠그고 있어야 했습니다. 친구들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무조건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정호 씨는 친구 만석 씨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만석아,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왜? 서연이 보는 게 힘들어? 애는 안 힘들어. 그런데 지은이가 너무 까다롭게 굴어. 첫 아이라 그런 거 아니겠나? 이 정도는 너무 심한 것 같아. 내가 30년 넘게 세탁소 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제안받으며 일한 적은 없어. 만석 씨는 정호 씨의 하소연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참아야지. 하지만 정호 씨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를 돌본 지 1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정호 씨는 그동안 딸의 까다로운 요구들을 모두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세탁소에서 서연이와 함께 있던 정호 씨에게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지금 시간 있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잠깐 가도 될까요? 그래, 와라. 30분 후 딸이 사위와 함께 세탁소에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빠,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정호 씨는 무슨 일인지 궁금했습니다. 서연이는 사위 민수 씨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아빠, 저희가 요즘 고민이 많았거든요. 아버님, 사실 지은이가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해요. 정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의사가 된 딸이 일을 그만둔다니요. 왜 갑자기 일을 그만두려고 해? 서연이 때문이에요. 맨날 아빠한테 맡기고 일하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직접 키우고 싶기도 하고요. 정호 씨는 안도했습니다. 그럼 이제 매일 딸 눈치 보며 서연이를 돌볼 필요가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네가 직접 키우는 게 좋지.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은이가 일을 그만두면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해보려고 해요. 다른 일? 아빠, 카페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자리가 문제예요. 좋은 자리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임대료만 월 300만 원 넘게 나오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정호 씨는 임대료가 비싸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상가 임대료가 많이 올랐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봤는데요. 여기 세탁소 자리는 어떨까요? 여기? 아빠,
이 자리 정말 좋잖아요. 유동인구도 많고 접근성도 좋고요. 정호 씨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아빠가 세탁소 정리하시고 여기서 저희가 카페 하면 어떨까 해서요. 정호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0년 넘게 운영해온 세탁소를 정리하고 딸에게 자리를 내주라는 소리였습니다. 지은아, 아빠는 아직 세탁소 할 수 있어. 아빠, 나이도 이제 내일 모레면 80이에요. 언제까지 힘든 일 하실 거예요? 아버님께서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는 쉬셔야죠. 정호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나이를 들먹이며 은퇴를 강요하다니요. 나는 아직 건강해. 몇 년 더 할 수 있어. 아빠, 솔직히 요즘 세탁소 손님도 많이 줄었잖아요. 수익도 예전 같지 않고요. 정호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물론 예전만큼 손님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카페로 바꾸면 훨씬 수익이 좋을 거예요. 이 동네에 젊은 사람들도 많이 이사 와서요. 그리고 아빠, 저희가 여기서 장사하면 자주 볼 수 있잖아요. 서연이도 맨날 만날 수 있고요. 딸의 말을 듣고 있던 정호 씨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평생 일터를 빼앗으려는 것도 모자라서 마치 자신을 위한 일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어디서 뭘 하며 살라고? 아빠는 집에서 편히 쉬시면 되잖아요. 세탁소 정리하시면 목돈도 생기실 테고요. 목돈? 여기 권리금도 받으실 수 있고 세탁기들도 다 팔면 돈 되잖아요. 정호 씨는 딸이 이미 모든 것을 계산해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노후 자금 마련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아빠 노후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고요. 정호 씨는 딸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30년 넘게 일해온 곳을 당연하게 내놓으라고 하다니요. 지은아, 이 세탁소는 아빠 인생이야. 알아요. 그래서 더 아까우시겠지만 이제는 정말 놓으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정호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싫다. 아직 세탁소 그만둘 생각 없어. 아빠,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카페 하려면 자리가 필요한데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난 여기 비울 생각 없으니까 다른 자리 알아봐라. 다른 자리는 너무 비싸다고 했잖아요. 그때 딸이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나오시면 정말 서연이 못 받으려요. 딸이 마지막에 던진 말이 정호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또다시 서연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정호 씨는 딸에게 되물었습니다. 지은아, 그게 무슨 소리니? 저희 계획에 협조도 안 해주시면서 저희한테 도움만 바라시면 안 되죠. 정호 씨는 딸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언제 도움을 바라며 살았는지 기억조차 없었거든요. 되려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지원해 준 건 정호 씨였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아껴가며 그동안 아낌없이 내주었죠. 그리고 손녀도 딸이 부탁해서 돌봐준 것인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말하다니요. 아버님, 이 사람도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아버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해? 내 평생 일터를 내놓으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라고? 아빠만 생각하지 마시고 가족 전체를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정호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만 생각한다니요. 30년 동안 딸만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할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딸과 사위는 정호 씨를 설득하기 위해 며칠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져오는 건 설득이 아니라 압박이었습니다. 아빠, 저희가 상가 중개업소 가서 알아봤는데요. 여기 권리금만 5천만 원은 받으실 수 있대요. 세탁기들이랑 시설들 다 팔면 추가로 2천만 원 정도 더 나올 것 같고요. 7천만 원이면 아빠 노후 자금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정호 씨는 딸이 이미 모든 것을 계산해뒀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지은아, 아빠는 돈이 문제가 아니야. 여기가 아빠 삶의 터전이라고. 터전이라고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몸이 더 안 좋아지면 어차피 못 하실 텐데요. 네가 카페를 하고 싶어 하는 만큼 나도 여기를 지키고 싶다. 제가 왜 그런 선택을 하는 건지 이해라도 해보셨어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 부탁 들어주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럼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널 위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면 네가 그런 말 못한다. 저요, 가족이랑 조금이라도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요. 그 마음에 이악 물고 버텼던 거예요. 근데 서연이 커갈수록 엄마랑 함께한 기억이 없으면 전 되게 허무할 것 같거든요. 응급 상황 생기면 하던 일 다 버려두고 병원으로 뛰쳐가야 했던 제 심정 아세요? 서연이 아프기라도 하면 어쩔 줄을 몰라서 발은 동동 구르는데 몸은 병원으로 향하고 있다고요. 이제 그런 거 그만하도 싶다고요. 나도 내 가정 지키고 싶다고요. 나는 안 지키는 거냐? 아빠는 이제 쉴 때고 저희는 아직 한창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생각 좀 해달라는 거라고요. 제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아빠가 이기적인 거예요. 정호 씨는 딸의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직 건강한데 벌써 몸이 안 좋아질 것을 걱정하다니요. 그리고 자신이 힘든 이유를 정호 씨 탓으로만 돌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호 씨가 서연이를 돌보고 있는데 딸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이를 데려간 것입니다. 서연아, 엄마랑 가자. 할아버지, 나 더 놀고 싶어요. 안 돼, 집에 가야 해. 정호 씨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저녁 늦게까지 서연이를 맡겨뒀을 텐데요. 지은아, 오늘 일찍 끝나나? 아, 그냥 서연이랑 시간 좀 보내려고요.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딸은 서연이를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지은아, 오늘 서연이 안 데려와? 아, 오늘은 제가 볼게요. 무슨 일 있어? 특별한 일은 없고요. 그냥 좀 쉬고 싶어서요. 정호 씨는 이상했지만 딸이 쉬고 싶다니 그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딸은 서연이를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호 씨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서연이 어떻게 지내? 잘 지내고 있어요. 언제 데려올 거야? 요즘 왜 애를 안 맡기는 거냐? 무슨 일 있어? 글쎄요, 별일 없어요. 그냥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무슨 소리야? 네가 일해야 하잖아. 아, 당분간 휴직하기로 했어요. 정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휴직이라니요. 앞으로의 계획일 줄 알았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휴직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휴직? 왜? 서연이랑 시간 보내고 싶어서요. 그리고 아빠가 저희 카페 얘기에 반대하시니까 차라리 제가 직접 키우는 게 낫겠더라고요. 더 이상 설명 길게 못하겠어요. 정호 씨는 딸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세탁소 자리를 내놓을 때까지 서연이를 보여주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은아, 서연이 보고 싶은데 잠깐만 보면 안 될까? 아빠가 저희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 언제든지 보실 수 있어요. 그게 무슨 협박이냐?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아빠가 도움을 안 주시는데 저희가 왜 그래야 해요? 정호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딸에게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도움을 준 것인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말하다니요. 그 후로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정호 씨는 매일 서연이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년 넘게 매일 돌봐주던 외손녀를 갑자기 못 보게 되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친구 만석 씨가 정호 씨의 상황을 알고 찾아왔습니다. 정우야,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아픈 거 아니야? 아프긴 뭐가 아파, 마음이 아프지. 서연이 때문이지? 한 달째 못 봤어. 그 예쁜 애를 어떻게 못 보고 살아. 만석 씨는 정호 씨의 처지가 안타까웠습니다. 그냥 딸 말 들어주는 게 어때? 나이도 이제 많은데. 만석아, 넌 그렇게 생각해? 내가 딸한테 세탁소 빼앗겨야 한다고? 빼앗긴다기보다는 가족이니까 도와주는 거지. 도와준다는 게 세탁소 정리해서 그 돈으로 자기들 카페 차려달라는 거야. 나보고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애만 보라고 하는데 일하던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더 병나는 거 몰라. 그걸 이해 못하는 게 아니야. 내가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지은이도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말한 게 아닐까 싶어서 그러지. 모르는 소리 하지 말어.
여기가 나한테 어떤 곳인지 네가 제일 잘 알잖냐?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버텨온 건데. 진정해. 너 화 돋구자고 한 얘기 아니야. 아무쪼록 지은이랑 이야기 잘 해봐. 정호 씨는 친구마저 딸 편을 드는 것 같아서 더욱 외로웠습니다. 과연 자신이 틀린 걸까요? 정호 씨가 혼자 속을 끓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람이 세탁소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사위 민수 씨였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강서방 웬일이야? 지은이는? 지은이는 집에 있어요. 저 혼자 왔습니다. 정호 씨는 사위가 혼자 온 것이 의외였습니다. 보통 딸과 함께 다니는데 무슨 일로 혼자 왔을까요? 앉아라. 무슨 일이야? 민수 씨는 자리에 앉더니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뭐가 죄송해? 지은이가 아버님한테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서요. 제가 대신 사과드리려고 왔어요. 정호 씨는 사위의 예상치 못한 말에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민수 씨는 항상 딸 편이었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다니요. 무슨 소리야? 아버님께서 30년 동안 지은이를 혼자 키우신 것 알거든요. 의대까지 보내주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도 알고요. 정호 씨는 사위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지은이가 아버님께 세탁소 내놓으라고 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날 같이 와서 지은이 편 들었던 게 누군데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 내가 강서방을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나? 아버님 편하신 대로 생각해 주세요. 저는 그냥 그 사람 말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버님이 화내시는 모습 보고 집에 와서 한참 생각했거든요. 지은이가 왜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사람이 다른 뜻을 품은 것 같아서요. 그리고 말 맞다나 아버님 입장에서는 30년 넘게 운영하신 곳인데 갑자기 내놓으라고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민수 씨의 말을 듣고 있던 정호 씨는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구나 싶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지은이가 카페 얘기를 꺼냈을 때부터 저는 반대했어요. 반대했다고? 네, 다른 자리를 알아보자고 했거든요. 아버님 세탁소까지 건드릴 필요는 없다고요. 병원 생활이 힘들고 갑자기 응급 환자라도 생기면 가족끼리 시간 보내다가도 뛰쳐 들어가야 하고 그냥 그런 게 쌓이다 보니 본인도 스트레스였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왜? 다른 일을 해보고 싶은 건 이해를 해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은이가 처음에 세탁소 이야기를 할 때 아버님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아버님도 어느 정도 노후를 생각하셨구나 싶어서 그런 말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 무대뽀로 밀고 나가니까 아니다 싶었죠. 막말로 서연이가 나중에 커서 저한테 그런 말 하면 너무 상처가 될 것 같더라고요. 정호 씨는 사위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아무 말 안 했어? 지은이가 워낙 고집이 세잖아요. 제가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요. 차라리 나중에 따로 와서 말씀드리자 싶었죠. 민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님, 사실 지은이가 예전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전부터? 서연이 낳기 전부터요. 아버님 나이 드시면 세탁소 정리하고 그 자리에서 뭔가 해보고 싶다고 몇 번 말했거든요. 정호 씨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딸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런 계획을 세워뒀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서연이를 맡긴 것도. 아마 그것도 계획의 일부였을 거예요. 아버님께서 서연이에게 정을 붙이시면 나중에 거절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호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1년 넘게 손녀를 정성스럽게 돌봐준 것이 딸에게는 그냥 이용당한 것이었나요? 그리고 요즘 서연이를 안 데려오는 것도 아버님을 압박하려는 거예요. 그걸 너도 알고 있었어? 지은이가 저한테 말했거든요. 아버님이 서연이 보고 싶어서 결국 세탁소를 내놓으실 거라고요. 정호 씨는 딸의 계산된 행동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언제부터 딸이 이렇게 냉정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민수야, 그럼 너는 왜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 양심상 더 이상 못 보겠어요. 아버님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니까요. 설마 하는 생각으로 시간만 보낸 게 너무 후회스럽고
아버님한테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래요. 저도 아이 아버지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민수 씨는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요, 이건 제가 고민하다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제 지은이가 친구들한테 전화하면서 하는 말을 들었거든요. 무슨 말? 아버님이 곧 세탁소 내놓으실 것 같다고, 그러면 자기가 카페 차려서 월 몇백씩 벌 수 있을 거라고 자랑하더라고요. 정호 씨는 딸이 벌써 성공을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나이 드셨으니까 집에서 쉬시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쉬고 싶어서 그런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아니에요. 지은이는 처음부터 아버님 의견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계획대로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정호 씨는 30년 동안 자신이 키운 딸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지은이를 말렸어야 했는데, 아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서연이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제가 틈틈이 데려와서 보여드릴게요. 지은이가 알면 너까지 힘들어질 텐데. 괜찮아요. 아버님이 서연이 할아버지인데 못 보게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정호 씨는 사위의 마음씨에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씁쓸했습니다. 자신의 딸보다 사위가 더 인간적이라는 사실이 말이죠. 아버님, 세탁소는 절대 내놓지 마세요. 아버님 인생인데 딸이라고 해서 뺏을 권리는 없어요. 아버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셔야 해요. 아시겠죠? 민수 씨의 말을 들으며 정호 씨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딸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기로 말이죠. 그날 밤 정호 씨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사위 민수 씨와의 대화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호 씨는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호 씨는 조용히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이 근처에 투룸 빌라 매물 있나요? 정호 씨는 세탁소 근처가 아닌 다른 동네의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딸이 모르는 곳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정호 씨는 세탁소 매물 광고를 냈습니다. 30년 넘게 운영해온 곳이었지만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부부였는데 세탁소를 그대로 운영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정호 씨가 마음에 드는 투룸 빌라도 구했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한 동네에 있는 아담한 집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정호 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시간 있으면 세탁소로 와라.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에요? 혹시 세탁소 얘기로 마음 바뀌신 거예요? 와서 얘기하자. 1시간 후 딸이 사위와 함께 세탁소에 도착했습니다. 아빠,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앉아라. 정호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결정했어. 정말요? 드디어 마음 바뀌신 거죠? 그래, 마음 바뀌었어. 세탁소 정리하기로 했어. 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습니다. 사위는 옆에서 정호 씨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러고는 이내 알겠다는 뉘앙스의 표정을 지었죠. 잔뜩 기대감에 부푼 딸은 정호 씨가 본인에게 세탁소를 넘겨주는 줄 알고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현명한 판단이세요. 그런데 네가 알아야 할 게 있다. 그게 뭔데요? 세탁소는 너에게 주는 게 아니야. 세탁소를 처분한다고 했지. 너한테 준다는 말은 안 했어. 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빠가 다른 사람한테 팔기로 했어. 다른 사람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너희는 알아서 해라. 아직 나이도 젊고 의대까지 나왔으면 머리는 있을 거잖니. 다른 병원으로 이직을 하던 원하는 대로 카페를 차리던 알아서 잘 살아봐. 정호 씨의 단호한 말에 딸은 당황했습니다. 아빠, 농담이시죠? 저희 때문에 세탁소 정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맞아, 너 때문에 정리하는 거야. 하지만 너한테 줄 생각은 없어. 딸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저희 카페는 어떻게 해요?
다른 자리 알아봐라. 돈이 부족하면 대출 받든지. 아빠, 왜 갑자기 이러세요? 가족인데 왜 이렇게 매정하게 대하세요? 정호 씨는 딸의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을 네가 하다니. 그리고 매정한 건 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면 너 그런 말 함부로 못해. 어디서 세탁소를 팔라 마라 그러는 거냐? 무슨 뜻이에요? 지은아, 아빠한테 서연이 못 보게 한 건 가족이 할 일이었니? 딸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빠가 키워준 건 고맙지도 않고 세탁소까지 빼앗으려고 한 게 가족이 할 일이었어? 아빠,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그럼 아빠는 안 살아도 돼? 정호 씨는 일어서서 서류 봉투를 딸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세탁소 매매 계약서 사본이야. 이미 계약 끝났어. 딸은 서류를 받아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빠, 정말로 팔아버리신 거예요? 그래. 그리고 아빠는 다른 곳으로 이사 간다. 이사요? 어디로요? 네가 알 필요 없어. 딸은 당황해서 사위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그럼 서연이는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못 보게 하실 거예요? 서연이? 넌 서연이로 아빠를 협박했잖아. 협박이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였어요. 현실적인 얘기라고? 좋아. 그럼 아빠도 현실적으로 얘기할게. 정호 씨는 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아빠한테 기대하지 마라. 아빠도 너한테 기대 안 할 테니까. 아빠, 너무하세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잘못한 게 뭔지 모르겠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라. 딸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진짜 저희랑 연락도 안 하실 거예요. 네가 진짜 가족처럼 행동할 때까지는 그럴 생각이야. 그때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서연이는 어떻게 할까요? 민수야, 네가 데리고 오고 싶을 때 데려와라. 서연이는 죄가 없잖아. 알겠습니다. 딸은 사위가 정호 씨 편을 드는 것을 보고 더욱 당황했습니다. 여보, 당신까지 왜 그래? 지은아, 우리가 너무 심했어. 난 당신이 뒤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어. 그저 병원 일이 스트레스 받으니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 거겠지 했다고? 근데 아버님 인생을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그 심보. 아무리 내가 널 사랑하더라도 이해 못하겠어서 그래? 나도 남자고, 아버지야, 그러니까 생각 잘해. 진짜 당신까지 왜 그래? 나 미치는 꼴 보고 싶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카페 차리면 수완도 더 좋고 우리 가족 더 잘 살 수 있다니까? 난 아버님한테 피해드리면서 살고 싶지 않아. 정호 씨는 마지막으로 딸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아빠는 78살이야. 얼마나 더 살지도 모르는 나이의 딸한테 이런 취급받으며 살고 싶지 않어. 아빠, 네가 정말 아빠 딸이라면 언젠가는 찾아와서 진심으로 사과할 거야. 그때까지는 연락하지 마라. 정호 씨는 그렇게 말하고는 세탁소 열쇠를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주면 새 사장이 와 그 전에 개인 물건들 정리할 거다. 정신없으니까 이제 그만 가. 아빠, 며칠 후 정호 씨는 조용히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30년의 짐을 모두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새 집에서 맞은 첫 아침. 정호 씨는 오랜만에 마음 편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개운한 마음을 잠시 뒤로 하고 오랜만에 친구 만석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한 곳은 어때? 목소리가 밝아 보이네. 그런데 세탁소 넘긴 거 아깝지 않아? 너한테 소중한 곳이잖아. 어떻게 보면 지은이 말도 틀린 게 없었지. 내 욕심에 붙잡고 있었는지도 몰라. 하지만 그런 식으로 내 인생을 부정당하고 싶진 않았던 거야. 그럼 이제부터 뭐 하려고? 시간 나면 너랑 바둑도 두고 근처 산에도 가고 소주 한 잔도 하고 그래야지. 아이고, 내가 다 고맙네 그려. 그리고 세탁소 새 주인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라.
나보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와서 자기들 좀 가르쳐 달래. 조금 더 배워보고 싶다나 뭐래나. 그거 참 잘된 일이구만. 그럼 점심 간단하게 먹고 우리 집으로 건너와. 오랜만에 와이프가 수육 삶는다고 하는데 너도 같이 먹자. 재수 씨가 안 귀찮으려나 모르겠네.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와. 안 그래도 너 얼굴 한번 보고 싶어 했으니까. 잠시 뒤 정호 씨는 만석 씨네 집에 가기 위해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세탁소 일에 연연하고 있을 때가 엊그제 같았던지라 허전하긴 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앞으로 남은 인생도 즐겨보리라 생각했습니다. 정호 씨는 이제 그 누구도 아닌 자신만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조금은 심심하고 허전할지 몰라도 마음만은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딸과 사위 그리고 손녀까지 함께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부모가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래, 부모니까 참았지. 사람 같지 않으면 벌써 끊었다. 봐라, 지금도 네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걸 왜 가르쳐줘야 하니? 네가 애야. 짐승도 지 이뻐하는 거 다 알아. 하다못해 사람인 너희들은 부모가 그렇게 뒷바라지를 해주는데도 고맙다는 말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어? 니들 필요할 때만 찾는 거 그거 부모 아니야. 우리도 너희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거잖아. 너희 힘으로 살아. 지금까지 도와주면서 살아온 거면 그걸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길게 말하네. 끊어. 맛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66세 김정희 씨는 부엌 한켠에 놓인 핸드폰을 흘끗 바라보았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짝 열어본 메시지창. 그러나 변함없이 숫자 1이 떡하니 떠 있었다. 태연아, 오늘 저녁에 시간 되니. 메시지를 보낸 지 벌써 6시간이 지났지만 아들은 읽지도 않았다. 정희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냄비에서 끓는 찌개의 김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따뜻한 저녁을 준비하는 손길은 무거웠다. 식탁에 앉아 신문을 넘기던 남편 성우 씨가 정희 씨의 기분을 눈치챘다. 또 답장 없어? 응, 태현이도 선영이도 답장이 없네.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바쁘겠지 뭐. 바빠도 카톡 한 줄 보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 성우 씨는 대꾸하지 않았다. 정희 씨의 말이 맞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우리끼리라도 맛있게 먹자. 그래야지. 괜히 기대했다가 서운할 필요 없지. 둘은 억지로 웃으며 밥을 뜨기 시작했다. 그러나 먹는 둥 마는 둥 금세 수저를 내려놓았다. 식사가 끝난 후 정희 씨는 부엌 싱크대에 접시를 옮기며 혼잣말을 했다. 아들 자식 하나 키워놓으면 뭐하나 손 하나 까딱 안 하는데. 성우 씨는 신문을 접으며 말했다. 마음 쓰지 마라. 우리 건강 챙기자. 그래도 서운한 건 어쩔 수가 없네. 말끝이 떨렸다. 밤이 깊어갈수록 정희 씨의 마음도 무거워졌다. 창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차가웠다. 손끝에 닿는 공기처럼 정희 씨의 마음도 서늘했다. 그때 핸드폰 진동이 울렸다. 정희 씨는 화들짝 놀라들었다. 엄마, 미안. 오늘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딱 한 줄. 아들에게서 온 답장이었다. 정희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입안이 말라붙는 것 같았다. 거실로 돌아온 정희 씨는 소파에 앉아 남편을 바라보았다. 태연이가 오늘 바빠서 못 온대. 그렇구나. 그럼 그렇지. 괜히 기대했다가. 성우 씨는 조용히 정희 씨의 손을 잡았다. 말없이 건네는 따스한 위로였다. 다음 날 아침, 정희 씨는 습관처럼 핸드폰을 들여다보았다. 아들에게 어젯밤 또 메시지를 보냈던 게 있었다. 괜찮아, 다음에 보자. 하지만 그 메시지는 읽히지 않았다. 정희 씨는 헛웃음을 지었다. 읽어도 답장 안 하는 건가? 아니면 아예 안 보는 건가? 점심 무렵 며느리 선영 씨에게도 메시지를 보냈다. 선영아, 서윤이 잘 지내니? 역시나 답장은 없었다. 정희 씨는 잠시 핸드폰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걸어갔다.
아직도 식탁 위에 남아있는 저녁거리들이 눈에 들어왔다. 오후가 되자 성우 씨가 외출 준비를 했다. 마트 좀 다녀올게. 혼자 갈 수 있겠어? 당신은 좀 쉬어. 내가 다녀올게. 그리고 내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마트 가는데 일일이 따라올 필요 없어. 많이 안 살 거라서 괜찮아. 정희 씨는 남편을 배웅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서늘했다. 오후 4시 정희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책을 들고 있었지만 한 글자도 읽히지 않았다. 핸드폰은 여전히 조용했다. 아무 알림도 없이 시간만 흘러갔다. 저녁이 되자 성우 씨가 장을 보고 돌아왔다. 오늘은 삼겹살 구워 먹을까? 좋아. 간단히 삼겹살을 구워 밥상에 올렸다. 둘이 나란히 앉아 고기를 굽고 쌈을 싸먹었다. 식사가 끝나고 거실로 돌아온 정희 씨는 다시 핸드폰을 열었다. 그 순간 알림이 떴다. 한동안 연락이 없던 아들이었다. 엄마, 다음 주에 서윤이 데리고 들를게요. 정희 씨는 고개를 갸웃했다. 보낸 연락에 응답도 없던 아들이 갑자기 오겠다는 연락. 반갑지 않은 그렇다고 달가운 연락이 아니었다. 엎드려 절받기란 이런 것이었나. 정희 씨는 묘하게 기분이 나빴다. 아까는 시간이 없다더니 이제는 오겠다고?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치니 성우 씨가 물었다. 뭐라고 했는데? 다음 주에 온대. 다행이네. 그러게. 정희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찜찜함이 남았다. 밤 10시 정희 씨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과연 아이들에게 어떤 존재일까?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존재. 심심할 때만 떠올리는 존재. 서글픈 질문에 대답은 없었다. 창밖으로 밤 공기가 스며들었다. 정희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도 이제 내 마음부터 챙겨야겠다. 성우 씨가 정희 씨 옆에 앉으며 말했다. 우리 둘이 있으면 되지.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길고 긴 서운함의 밤이 또 지나가고 있었다. 아들의 짧은 메시지 하나로 정희 씨는 이틀을 허탈하게 보냈다. 바쁘다는 말, 나중에 보자는 말, 그리고 기다림. 그것이 반복된 시간이었다. 거실 커튼을 열며 정희 씨는 말했다. 나만 이렇게 허전한 걸까? 성우 씨는 식탁에서 신문을 읽다 고개를 들었다. 원래 부모는 그래. 바빠도 괜히 기다리게 되는 거지. 정희 씨는 씁쓸하게 웃었다. 창밖에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마음은 얼어붙은 듯했다. 그날 저녁 정희 씨는 무심히 가족 단톡방을 열어보았다. 오래전부터 만들어진 가족 단톡방. 하지만 그곳도 지금은 조용했다. 한참 전 정희 씨가 보낸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이번 주말에 얼굴 좀 보자. 읽음 표시만 가득했다. 답장은 없었다. 참 편하다. 읽기만 하고 아무 말 없는 거. 정희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다음 날 아침 정희 씨는 아들의 집에 보낼 반찬을 만들었다. 간장게장, 멸치볶음, 오징어채볶음. 모두 아들과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이었고 손녀가 좋아하는 감자조림도 해두었다. 식탁 한켠에 반찬통을 쌓아놓고 정희 씨는 남편에게 말했다. 이거 택배로 보내야지. 또 보내려고? 응, 그래도 챙겨줄 건 챙겨야지. 연락도 없는 자식들한테 뭐가 이쁘다고 그런 걸 보내? 정희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택배를 붙이고 돌아오는 길. 정희 씨는 무거운 마음을 지우려 했었다. 잘했다고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어쩐지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이틀 후 택배를 받은 날이었지만 두 사람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다. 정희 씨는 결국 참지 못하고 먼저 메시지를 보냈다. 택배 잘 받았니? 냉장고에 얼른 넣어야 해. 그러나 하루가 지나도 답장이 없었다. 분명히 숫자 표시는 사라졌는데 답을 하지 않는 거였다.
상우 씨가 조심스레 물었다. 답장 왔어? 아니, 여전히. 정성 들였는데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도 없네. 요즘 애들은 원래 그런가 봐. 당신은 아직도 애들한테 기대가 있는 거야. 정희 씨는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주말 정희 씨는 정리를 하다가 가족 앨범을 꺼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사진, 학교 다니던 시절, 결혼식 날. 한 장 한 장 넘기며 정희 씨는 눈가를 훔쳤다. 이렇게 키웠는데 이제는 나를 귀찮아하는구나. 그날 저녁 성우 씨가 말했다. 우리 둘만의 시간을 좀 더 만들어 보자. 응? 애들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끼리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자고. 이제는 그래도 될 나이잖아. 언제까지 자식만 바라보고 살 거야. 우리도 숨을 좀 쉬어야지. 정희 씨는 멍하니 성우 씨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겠네. 나를 위해서라도. 며칠 뒤 정희 씨는 친구들과 점심 모임을 가졌다. 친구들은 손주 자랑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우리 딸은 하루에 몇 번씩 카톡 와. 우리 아들은 주말마다 애들 데리고 와서 난리야. 정희 씨는 조용히 웃기만 했다. 자랑할 거리가 없었다.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 씨는 핸드폰을 들여다보았다. 여전히 답장은 없었다. 그날 밤 정희 씨는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남겼다. 가끔은 부모 생각도 좀 해주길 바란다. 단순한 한 줄이었다. 그리고 다시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다음 날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지만 단톡방은 조용했다. 성우 씨가 물었다. 누가 답장했어? 아무도. 성우 씨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가족이 뭐라고 이렇게 서운해야 하나? 밤이 되어서야 아들이 단톡방에 답장을 남겼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요즘 정신이 없어서요. 형식적인 문장. 정희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정신없다는 말도 이젠 지겹다. 그때 성우 씨가 말했다. 당신도 이제 좀 달라져야 해. 어떻게? 아이들만 바라보지 말고 당신을 먼저 생각해. 이기적인 게 아니야. 이젠 그래도 된다고. 정희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늦은 밤, 정희 씨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답장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버렸을까? 자식들이 보내는 짧은 메시지 하나에 웃고 울고 기대하고 실망하고 그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정희 씨는 결심했다. 나를 먼저 사랑하자. 더 이상 휘둘리지 말자. 그 작은 다짐이 마음 깊숙이 울렸다. 정희 씨는 이제 자식들에게 기대를 내려놓기로 다짐했었다. 그러나 현실은 다짐보다 빠르게 정희 씨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그날 아침, 정희 씨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그때 핸드폰 진동이 울렸다. 보낸 사람은 아들이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서윤이 좀 맡아줄 수 있어요. 선영이랑 급한 약속이 생겨서요. 정희 씨는 컵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답장은 그렇게 늦더니 부탁은 참 빠르네. 혼잣말을 내뱉으며 천천히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성우 씨가 거실로 나오며 물었다. 누구야? 태연이, 서윤이 맡아줄 수 있냐네. 또? 정희 씨는 씁쓸히 웃었다. 우리 필요할 때는 이렇게 연락 잘 안 해. 고민 끝에 정희 씨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오늘은 힘들 것 같아. 미안해. 곧바로 답장이 왔다.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정희 씨는 일부러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항상 자신들의 필요만 이야기하는 자식들에게 굳이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고 간단히 답장을 한 뒤 휴대폰을 닫았다. 한참 후 성우 씨가 정희 씨에게 물었다. 서윤이는? 오늘은 안 봐. 잘했어. 성우 씨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정희 씨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언제부터였을까? 자식들이 부모를 하나의 서비스처럼 여기게 된 것은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 일에만 반응하는 그들. 몇 주 후 또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다. 이번엔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다. 어머님, 다음 주에 저희 부부 출장 있는데 서윤이 좀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정희 씨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다가 성우 씨를 바라봤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맞지 말까 싶어? 나도 그게 좋을 것 같아. 정희 씨는 답장을 보냈다. 미안해, 다음 주는 스케줄이 있어서 힘들 것 같아. 이번엔 한참 동안 답장이 없었다. 그때 정희 씨는 알았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원하는 답이 아니면 침묵하는 자식들의 방식. 성우 씨가 웃으며 말했다. 역시 기대하지 않는 게 답이야. 정희 씨는 커피잔을 들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날은 아들이 전화까지 걸어왔다. 엄마, 급하게 부탁드려요. 선영이 아는 분 돌잔치 가야 하는데 서윤이만 좀 맡아주세요. 정희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윤이 맡기는 것도 좋은데 우리 만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거야? 잠시 침묵. 그리고 아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 그게 바빠서. 그래, 바쁜 건 알겠다. 정희 씨는 차분하게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성우 씨와 정희 씨는 거실에 앉아 대화를 나눴다. 태연이는 필요할 때만 찾네. 선영이도 마찬가지야. 서운하다. 우리가 애들한테 너무 맞춰줬나 봐. 그래도 어쩌겠어. 키운 건 우리니까. 그래도 이제는 아니야. 정희 씨는 결심했다. 이제는 내가 우선이다 생각하며 무조건적인 희생을 하지 않기로 했다. 며칠 뒤 정희 씨는 아침을 먹으며 성우 씨에게 말했다. 다음 주에 우리 여행 가자. 여행? 응, 제주도 가자. 오랫동안 못 갔잖아. 좋지. 정희 씨는 미소 지었다. 여행 준비를 하며 정희 씨는 핸드폰을 꺼두었다.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인생은 이제 그만이었다. 필요할 때만 찾는 자식들, 자신들의 편의만 생각하는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기로 했다. 여행을 떠나기 전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내일 서윤이 좀 부탁해요. 정희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미안하다. 우리 내일부터 제주도 가. 갑자기요? 갑자기 아니야. 계획한 지 오래됐어. 아, 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정희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비행기에 몸을 실으며 정희 씨는 생각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구나. 창밖으로 펼쳐진 하늘은 눈부시게 맑았다. 제주도 여행은 두 사람에게 잊지 못할 시간이 됐다. 아무런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오롯이 둘만을 위해 준비된 시간. 한라산 자락을 거닐고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정희 씨는 깨달았다.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정희 씨는 집안일을 하며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런데 그 평화를 깨는 전화가 울렸다. 엄마, 혹시 오늘 서윤이 봐줄 수 있어요? 정희 씨는 핸드폰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오늘은 좀 힘들겠다. 아, 또요? 아들의 투덜거리는 목소리에 정희 씨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성우 씨가 거실로 나오며 물었다. 누구야? 태연이 또 서윤이 맡아달라고. 거절했지? 응, 그랬더니 또라네. 성우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게 말했다. 참 버릇없이 컸구나. 정희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화가 나면서도 서글펐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다. 아무래도 아들이 다시 한번 연락을 해보라고 말을 한 듯 싶었다. 어머님, 오늘만 좀 부탁드릴게요. 정말 급한 일이 생겼어요. 정희 씨는 이번에도 단호하게 답했다. 오늘은 어렵다. 미안하다. 이틀 뒤 가족 단톡방에 태연이가 글을 올렸다. 부모님, 저희 이번에 이사 계획 중인데 잠깐 돈 좀 보태주실 수 있을까요? 정희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돈까지. 어휴, 정말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 거야? 성우 씨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는 얼굴을 찌푸렸다. 당신이 답장해. 정희 씨는 단톡방에 조심스레 답장을 남겼다.
우린 당장 줄 수 있는 여유가 없다. 스스로 해결해봐라. 하지만 그 뒤로 두 사람 모두 아무 연락이 없었다. 며칠이 흐르고 정희 씨는 점점 쌓이는 감정을 느꼈다. 단순한 서운함을 넘어선 깊은 허탈감과 분노. 그리고 결국 작은 일 하나에 정희 씨의 감정은 폭발하고 말았다. 토요일 저녁, 정희 씨는 성우 씨와 조용히 TV를 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아들이 손녀를 데리고 불쑥 찾아왔다. 엄마, 저녁에 선약이 있어서요. 서윤이 좀만 봐주세요. 정희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아무래도 말을 먼저 꺼내면 거절할 게 뻔하니 무작정 데리고 와서 맡기고 가면 되겠다 생각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정희 씨는 표정에 변화 없이 대꾸하기 시작했다. 미리 말도 없이 이게 뭐야? 급한 약속이라서요. 급하면 네가 해결해야지. 왜 또 우리한테 떠넘겨? 성우 씨도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우린 더 이상 손주 봐달라고 하면 봐주고 너희들 말만 들어주는 부모 아니다.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 아빠 너무하시네.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손녀 봐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제가 어려운 부탁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요즘 왜 그러시냐고요? 그 말에 정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무하다고? 너희가 우리한테 한 걸 생각해봐.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라는 말이다. 너도 나중에 나이 들고 늙으면 알게 되겠지? 네가 우리한테 그러고도 이런 대접을 받길 원해? 택도 없는 소리지. 우리도 이제 바삐 살아야 하니 니들이 해결할 일 우리한테 떠넘기지 말아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손주지만 니들이 낳은 자식이지 내 자식은 아니잖니? 성우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무겁게 말했다. 너는 네 엄마, 네 아빠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존중을 해준 적이 있는지 생각해봐라. 매번 네 필요할 때만 찾고 아닐 땐 거들떠 보지도 않고 말이야. 우리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꼭두각시야 뭐야? 부모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지.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정희 씨는 계속해서 울분을 토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부탁할 때만 급해지고 나머지 시간엔 부모는 그냥 무시. 읽지도 않는 메시지, 씹히는 전화, 그러다가 급하면 이렇게 찾아와. 그러니 이제 그만하자. 우리도 우리 인생 살 거야. 아들은 변명하려 했다.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러나 정희 씨는 손을 내저었다. 그만해. 듣고 싶지 않아. 화내고 싶지 않으니까 데리고 가라. 꼴도 보기 싫으니? 나가라. 서윤이는 데리고 가. 성우 씨의 단호한 말에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손녀를 안고 돌아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긴 침묵 끝에 정희 씨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성우 씨가 조용히 다가와 정희 씨의 어깨를 감쌌다. 잘했어.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 정말 끝내야겠어. 그날 밤 정희 씨는 가족 단톡방을 조용히 나갔다. 이성우도 뒤따라 나갔다. 그들은 자식과의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창밖으로 부는 봄바람이 차가웠지만 정희 씨의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졌다. 이제는 누구를 위한 삶도 아닌 오롯이 자신과 남편을 위한 삶을 살기로. 다음 날 아침 정희 씨는 오랜만에 여유롭게 커피를 내렸다. 햇살이 부엌 창문을 가득 메웠다. 정희 씨는 커피잔을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아야겠어. 오전 내내 정희 씨는 집안을 정리했다. 불필요한 물건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마음도 함께 비워냈다. 버릴까 말까 망설였던 것들도 주저없이 내다버렸다. 점심때가 되자 성우 씨가 다가와 물었다. 오후에 뭐 할 거야? 시장에 가서 반찬거리 좀 사오려고. 같이 갈까? 좋지. 시장에서 정희 씨는 싱싱한 채소와 과일을 고르며 행복을 느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롯이 자신과 남편을 위해 장을 보는 기분. 귀가 후 정희 씨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며 이성우와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사는 게 좋다. 응, 평화롭지. 그리고 더 이상 애들 걱정도 하지 말자. 나도 그러려고. 저녁 식사 중 정희 씨는 문득 생각을 꺼냈다.
우리가 살아온 삶 후회는 없어. 나도 그래. 최선을 다했지. 그러니까 이제는 미련도 버려야 해. 식사 후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TV를 켰다. 웃음 가득한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지만 정희 씨는 문득 생각에 잠겼다. 우린 왜 이렇게까지 기다려야 했을까? 그날 밤 정희 씨는 오래간만에 일기를 꺼냈다. 펜을 들고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다. 나는 엄마로서 최선을 다했다. 아이를 키우고 뒷바라지하고 사랑을 주었다. 그러나 이제는 나를 먼저 사랑해야 한다. 기다림도 서운함도 내려놓고 싶다. 그 순간 정희 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사라지는 듯했다. 기대, 서운함 그리고 억울함. 모든 것을 내려놓는 기분이었다. 오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희 씨는 잠시 고민하다가 받지 않았다. 몇 번의 부재 중 신호가 남았다. 상우 씨가 물었다. 받을 거야? 아니, 상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이 되어 아들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엄마, 왜 전화 안 받으세요? 할 얘기 있어요. 정희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상우 씨와 차 한 잔을 나눴다. 밤늦게 또 다른 메시지가 왔다. 엄마, 답장 좀 해주세요. 집 문제로 상해 드릴 게 있어요. 정희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옆에 있던 상우 씨가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더니 말했다. 할 말 있으면 직접 찾아오라고 해. 정희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겠네. 그날 밤 정희 씨는 깨달았다. 사랑도 존중도 강요할 수 없는 거구나. 필요할 때만 찾는 관계는 진짜 사랑이 아니었다. 상우 씨와 함께한 조용한 밤.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나누는 소박한 대화. 정희 씨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며칠 뒤 늦은 봄날의 햇살이 거실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늦은 아침을 먹고 있을 때였다. 정희 씨의 핸드폰에 알림이 떴다. 아들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전화도 문자도 아닌 긴 장문의 메시지였다. 정희 씨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엄마,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안 되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집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언제 이런 부탁을 하겠어요. 정말 마지막이니까 한 번만 도와주세요. 연락도 안 되고 저도 답답하네요. 답장 좀 주시고요. 상우 씨가 물었다. 또 무슨 부탁이야? 정희 씨는 깊게 한숨을 쉬고 조용히 말했다. 돈 얘기 같아. 지난번에 집 옮긴다고 이야기했잖아. 돈 보태달라 이거지 뭐. 정희 씨는 핸드폰 화면을 넘기며 이태현의 메시지를 읽어내려갔다. 이번에 집 계약이 깨질 위기예요. 급히 보증금 맞춰야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다시는 이런 부탁 안 드릴게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정희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 익숙한 말이었다. 이번만. 마지막. 정말 힘들다. 그 모든 말들은 이미 수차례 들어본 레토리였다. 상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떻게 할 거야? 도와주지 않을 거야. 좋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저녁 무렵 아들은 전화를 걸어왔다. 이번에도 정희 씨는 받지 않았다. 곧이어 또 다른 메시지가 왔다. 엄마, 부탁드려요. 정말 급해요. 서윤이도 같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서윤이라는 이름 앞에 정희 씨는 가슴이 철렁했다. 손녀가 힘들어진다니 감히 죄책감을 심어주려는 말이렸다. 하지만 성우 씨가 단호히 말했다. 서윤이를 방패 삼는 거야. 넘어가지 마. 알아, 나도 알아. 정희 씨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불쌍한 건 서윤이지. 그러나 서윤이 핑계로 우리를 이용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 다음 날 아침, 정희 씨는 결심하고 아들에게 짧게 답장을 보냈다. 미안하다. 우리도 사정이 있다. 더 이상 기대하지 마라. 오후가 되자 아들에게서 또다시 메시지가 왔다. 엄마, 아빠, 너무해요. 이렇게까지 외면할 수 있어요. 평생 부모한테 이런 대접 받을 줄은 몰랐어요. 정희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잠시 후 성우 씨가 물었다.
답장할 거야? 아니, 이젠 답장할 필요도 없어. 며칠 후 며느리까지 정희 씨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희 정말 벼랑 끝이에요. 정희 씨는 짧게 대답했다. 미안하다. 그만하자. 너희한테 보태줄 여력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어. 너희 힘으로 살아.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끊었다. 그날 밤 정희 씨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눈앞에는 꺼진 TV 화면만 비쳤다. 성우 씨가 조용히 다가와 옆에 앉았다. 잘했어. 응, 나도 알겠어. 이건 사랑이 아니야. 그래, 이건 이용이야. 정희 씨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은 체증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다. 다음 날 아들 부부는 아무런 연락 없이 집으로 찾아왔다. 현관문 벨이 울렸다. 성우 씨가 조용히 말했다. 열어줄까? 정희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오늘은 열지 말자. 현관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서윤이의 목소리. 할머니? 할아버지? 정희 씨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눈물이 났지만 열지 않았다. 잠시 후 현관 앞에서 발소리가 멀어졌다. 정희 씨는 눈가를 닦으며 말했다. 이것도 지나가겠지. 그래, 우리 잘하고 있어. 밤이 깊었다. 정희 씨는 침대에 누워서 천천히 생각했다. 자식이 아무리 소중해도 나 자신을 버려가며 사랑할 순 없다. 그게 이번에야 비로소 마음 깊숙이 새겨졌다. 두 사람은 단호해졌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고 결심했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그렇게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며칠 뒤 성우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다가 정희 씨를 불렀다. 여보, 이거 봐. 정희 씨가 다가가자 성우 씨는 신문 구석을 가리켰다. 부동산 매물 코너에 조그맣게 실린 광고. 정희 씨는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다. 당신 진짜로 생각하는 거야? 생각만 했던 거 아니야. 행동해야지. 정희 씨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다. 마음 한구석에서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곧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래, 나약해지지 말자. 그날 오후 성우 씨는 부동산을 찾아갔다. 담당자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어르신, 매물 내놓으시는 거 맞죠?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면 바로 나갑니다. 성우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최대한 빨리 진행해줘요. 며칠 후 성우 씨가 아들에게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아파트 매물로 내놨다. 참고해라. 곧바로 숫자가 사라졌다. 그리고는 그렇게 말이 없던 두 사람이 이때다 싶었는지 쉬지도 않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성우 씨가 답장을 하지 않으니 정희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정희 씨는 차분하게 타이핑했다. 우리가 결정한 거다. 알릴 의무는 없다. 바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희 씨는 받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성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받아. 들어는 보자. 정희 씨는 전화를 받았다. 엄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그 집 우리 보고 들어가라고 했던 거잖아. 여기저기 살 집 알아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랬던 건 맞다. 하지만 그 약속은 이제 무효야. 왜? 무슨 이유로? 네가 우리를 사람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잠시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깨뜨린 것은 아들이었다. 그래도 부모가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래, 부모니까 참았지. 사람 같지 않으면 벌써 끊었다. 봐라, 지금도 네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걸 왜 가르쳐줘야 하니? 네가 애야. 짐승도 지 이뻐하는 거 다 알아. 하다못해 사람인 너희들은 부모가 그렇게 뒷바라지를 해주는데도 고맙다는 말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어? 니들 필요할 때만 찾는 거 그거 부모 아니야. 우리도 너희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거잖아. 너희 힘으로 살아. 지금까지 도와주면서 살아온 거면 그걸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길게 말하네. 끊어. 통화는 그렇게 끝났다. 정희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성우 씨를 바라보았다. 잘했어. 후련하진 않지만 후회는 없어.
며칠 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 집을 보지도 않고 사신다는 분이 계세요. 투자 목적으로 사시려는 것 같은데 이번 주 내로 계약서 작성하고 싶으시답니다. 가능한 날짜 알려주시면 바로 약속 잡겠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들은 다시 한번 윤정이를 찾아왔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며느리와 함께였다. 현관문 앞 초인종 소리에 정희 씨가 조용히 성우 씨를 바라보았다. 열까? 열자. 하지만 확고하게 말해. 문을 열자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다. 엄마, 아빠, 제발 잠깐만 얘기 좀 해요.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실로 들어온 네 사람.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정희 씨는 차갑게 물었다. 뭐가 잘못이었는지 말해봐.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두 분께 너무 의지한 거요. 그리고 연락도 소홀했던 거. 사는 게 바쁘다는 이유로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죄송해요. 그래, 그런데 그걸 왜 이제야 깨달았니? 저희도 몰랐어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그렇지만 집은 판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해. 우리가 죽으면 남은 재산은 너희한테 가겠지만 그 전까지는 지금까지 읽어준 것들로 니들 힘으로 살아봐라. 엄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다 줬다. 성우 씨가 조용히 말을 보탰다. 우리는 너희 덕분에 마음고생 많이 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우리를 위해 살 거야.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서윤이 생각도 해주세요. 여기서 학교도 다니는데. 정희 씨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 아이는 너희 책임이다. 너희가 사는 인생 가운데 너희의 사랑으로 태어난 자식이니 힘들던 아니던 너희가 감당해야지. 그걸 왜 우리한테 떠넘기려고 하니? 부모가 되었으면 그에 맞는 행동을 해. 막말로 우리가 언제까지 니들 뒤치다꺼리 해줘야 하는 건데? 그 나이 먹도록 앞가림 하나 못하겠니?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몰라도 이제 너희한테 좋은 소리 안 나갈 거야. 제대로 반성하지 않으면 아예 얼굴도 안 보고 살 생각이니 그런 줄 알아? 그 말에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 가라. 그리고 부탁이다. 더 이상 우리를 흔들지 마. 현관문이 다시 닫혔다. 정희 씨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해방되는 걸 느꼈다.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정희 씨는 문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잘했어. 성우 씨가 다가와 정희 씨의 어깨를 다독였다. 나 조금은 흔들렸어. 그래도 결국은 지켰잖아.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윤이의 맑은 목소리가 귓가에 남아 있었지만 결심을 흔들 정도는 아니었다. 그날 밤 아들에게서 긴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정희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답장할 거야? 아니, 이제 행동으로 보여야지. 말로는 못 믿어. 다음 날 며느리가 따로 정희 씨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님, 저희 이번 주말에 식사라도 같이 해요. 아이도 보고 싶어 하거든요.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정희 씨는 성우 씨를 바라봤다. 우리 정말 이젠 아이들 부탁도 회유도 넘어가지 말자. 응, 지키자. 우리 자신부터. 그 주말 식사 제안은 거절했다. 정희 씨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조금 쓸쓸해도 괜찮아. 며칠 뒤 아들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손녀만 데리고 혼자였다. 현관 앞에 선 아들은 쭈뼛거리며 말했다. 엄마, 아빠, 잠깐만 얘기할 수 있어? 성우 씨가 조용히 문을 열어주었다. 거실에 마주 앉은 세 사람. 손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아빠,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희 씨는 조용히 응시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스스로 해결할게요. 더 이상 부모님께 기대지 않을게요. 정희 씨는 눈을 가늘게 떴다. 네 말이 진심이면 앞으로 증명해.
네, 꼭 보여드릴게요. 그 말 뒤 아들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작은 정성이에요. 생활비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어서. 정희 씨는 고개를 저었다. 됐어. 그런 거 안 받아. 엄마, 우리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존중이야. 이런 돈으로 해결될 일이었으면 깊게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다. 성우 씨가 조용히 덧붙였다. 그리고 니들 스스로 서는 걸 보는 거야. 아들은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조심스레 물었다. 그래도 가끔 서윤이 데리고 와도 돼요? 정희 씨는 한참을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직접 오면 언제든지. 네, 약속할게요. 서윤이의 웃음소리가 거실에 퍼졌다. 정희 씨는 살짝 웃었다. 그날 밤 정희 씨는 성우 씨와 조용히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조금은 변하려는 것 같기도 해. 그래도 아직은 믿지 않아. 맞아. 말이 아니라 시간이 증명해야지. 그 이후 아들 부부는 예전처럼 정희 씨 부부에게 무턱대고 부탁하지 않았다. 손녀 서윤이를 맡기거나 금전적 부탁을 하는 일도 줄어들었다. 정희 씨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우리 관계도 우리 삶도 조금은 나아질 수 있겠지.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지난번에 집 사시겠다고 하신 분이요. 사장님이 미뤄달라고 하셔서 말씀드렸는데 빨리 계약하고 싶으신가 봅니다. 혹시 생각이 바뀌신 건 아니죠? 정희 씨는 잠시 고민했다. 정말로 이 집을 팔아야 할까? 성우 씨가 물었다. 당신 생각은 어때? 정희 씨는 조용히 대답했다. 난 더 이상 물질로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아. 판다고 결심했으니 팔아야지. 솔직히 이 집 지금 우리가 살기에 커. 규모를 조금 줄이고 여유자금 가지고 있어도 될 것 같지 않아?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 나도 그래. 부동산과 최종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희 씨는 무언가 무겁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집을 판다는 사실을 아들 부부에게 통보하자 이번엔 별다른 항의가 없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독립이 시작된 느낌이었다. 자식으로부터 기대감으로부터 미련으로부터. 그날 밤 정희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우리 인생 시작이야. 그래. 이제부터가 진짜야. 집이 팔리고 이삿짐이 정리됐다. 정희 씨 부부는 새로 계약한 작은 아파트로 들어갔다. 이전보다 훨씬 아담한 집. 방 2칸에 적당한 크기의 거실. 작은 베란다가 딸린 아파트였다. 도심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했고 근처에 공원이 있어 산책을 하거나 가볍게 운동을 하기에도 좋은 곳이었다. 비록 원래 살던 도심에서 멀어지긴 했지만 두 사람은 만족했다. 정희 씨는 창문을 열어 젖히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공기가 다르네. 뭔가 해방된 느낌이지. 그래, 이제 진짜 우리 둘만의 세상이야. 집들이는 따로 하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조용한 시작이었다. 커튼을 새로 달고 작은 화분을 창가에 놓았다. 삶이 단출해졌지만 그만큼 마음도 가벼워졌다. 주말 아침, 정희 씨는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넘겼다. 성우 씨가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물었다. 오늘은 뭐 하고 싶어? 그냥 산책이 나갈까? 좋아. 나도 걷고 싶었어. 그렇게 두 사람은 동네 공원을 걸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마치 새 인생을 축복하는 듯했다. 걷다가 벤치에 앉았다. 조용히 나뭇잎을 바라보던 정희 씨가 중얼거렸다. 이게 행복이지. 맞아. 아무것도 요구받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거. 그날 오후 서윤이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정희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작은 화면 속 서윤이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정희 씨는 환히 웃으며 답했다. 우리 서윤이 잘 지냈어? 응, 다음에 놀러 가도 돼요? 정희 씨는 조심스럽게 답했다. 서윤이 보고 싶지. 근데 엄마 아빠랑 꼭 상의하고 와야 해. 네, 약속.
영상통화를 끊고 나서 정희 씨는 성우 씨를 바라봤다. 아이들은 미워할 수가 없네. 성우 씨가 부드럽게 웃었다. 그렇다고 어른들의 잘못까지 용서할 필요는 없어. 조금은 쓸쓸했지만 후회는 없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자신들의 선택에 책임지기로 했으니까. 그 이후로도 가끔씩 이태현과 며느리는 연락을 해왔다. 그러나 예전처럼 급한 용건이나 부탁은 없었다. 엄마, 아빠, 저희 이번엔 정말 알아서 잘해보고 있어요. 그래, 너희가 알아서 잘 살아야지. 다시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회를 준 게 아니라 선택한 거야, 서로를 위해서. 여전히 어색한 순간들도 있었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에 새로운 균형이 자리 잡아 가고 있었다. 여름이 다가오던 어느 날, 정희 씨는 작은 여행 가방을 끌고 나섰다. 어디 가려고? 혼자 바닷가 좀 다녀올까 해. 혼자? 그래, 나도 이제 혼자서도 잘 놀아야지. 그래, 잘 다녀와. 가끔은 떨어져 있어야 서로 소중함을 느끼지. 그래도 혼자 다니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 전화하고 틈틈이 사진도 보내주고 그래, 걱정되니까. 정희 씨는 기차역으로 향했다. 가슴이 설렜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 누구의 부탁도 책임도 없는 오롯한 시간.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늦은 나이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다. 바닷가에 도착한 정희 씨는 신발을 벗고 모래를 밟았다. 바람이 시원했다. 파도 소리에 맞춰 천천히 걸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그저 감사했다. 살아있고 느낄 수 있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그날 저녁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묵으며 정희 씨는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나를 위해 살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나를 잃지 않고. 정희 씨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마음 깊은 곳에서 평온이 피어올랐다. 며칠 뒤 집으로 돌아오자 성우 씨가 환하게 맞아주었다. 잘 다녀왔어? 응, 너무 좋았어. 보고 싶었어. 나도.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정희 씨와 성우 씨는 비로소 진짜 자유를 손에 넣었다. 자식도 사회의 기대도 과거의 상처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아침이 밝았다. 정희 씨는 창문을 열며 환하게 웃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그래,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을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